다음 식욕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료의 섭취를 조절하는 중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서로 상반된 기능을 하는 두 개의 중추가 있는데 모두 시상 하부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상 하부에 있는 이 섭식 조절 중추의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보면은 왼쪽 하단에 그 시상 하부에 여러 개의 핵들이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일단 요 단면은 뇌의 정중앙선을 따라서 절단한 면을 본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뇌하수체가 있는 부위, 뇌하수체가 일단 눈에 제일 잘 띄는 구조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하수체는 어떤 방향, 어떤 각도를 보이면서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돌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뇌하수체가 향하는 방향이 그 부분이 이제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하수체의 모양을 보면 일단 그 뇌에서 뒤쪽인지 앞쪽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뇌하수체 그 위에 보면은 시상 교차 옵틱 키아즘이 있고, 또 그보다 위쪽에는 여러 핵이 시상 하부에 이제 존재하는 것이 다양한 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사료 섭취를 조절하는 중추가 여기에서도 이제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런데 좀 더 뭐랄까 정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 부분에서 다시 프론탈 섹션으로 절단한 면을 이용해서 보통 이러한 섭식 중추를 섭취를 조절하는 중추의 그 위치를 보통 나타낼 때는 이곳에서 다시 이제 프론탈 섹션으로 자른 면을 이용해서 보통 위치를 제시하게 되는데, 이 하단에 있는 그림에서 여러 핵 중에서 파란색 핵의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아큐에이트 뉴클리어스라고 있습니다. 궁형 핵이 되겠죠. 여기서는 뚜렷한 모양이 안 되지만 뭔가 아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궁형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뭔가 좀 아치 모양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따라서 요 구형 핵이 있는 면을 따라서 프론탈 섹션을 했을 때, 이 구형 핵은 뇌하수체 바로 이제 뒤쪽 면이죠. 그러니까 뒤쪽 면을 프론탈 섹션으로 절단했을 때 제시된 그림이 이제 상단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프론탈 섹션으로 했으니까 그림에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면이 이제 실제로 왼쪽에 있는 그러한 부분이 왼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오른쪽, 그리고 이 두 개의 시상 핵들이 시상 하부에 있는 핵들이 서로 대칭적으로 두 개씩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흰색으로 좀 길쭉한 이러한 구조를 정 가운데 이제 하단 쪽에 이런 긴 모양의 이제 구조물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제3 내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론탈 섹션으로 뇌하수체 뒷면을 뇌하수체 바로 뒷면을 절단했을 때 그때 볼 수 있는 단면이 위에 있는 그림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단면을 보면은 그 시상 하부 쪽에 정 가운데에 긴 제3 내실, 그러니까 긴 구조물인 제3 내실을 중심으로 해서 시상 하부에 있는 핵들이 대칭적으로 두 개씩 존재한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였고,
이 대칭적으로 존재하는 핵들 중에서 이제 제일 아래쪽에 이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것은 가운데 쪽에 있으면서 내실 제3 내실에 가까이 있으니까 가운데에 좀 치우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래쪽에 존재를 하죠. 그래서 벤트로메디알, 벤트랄이라는 것은 복부 쪽, 좀 아래쪽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미디알 가운데 있는 그런 시상 하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약어로 표시하면은 VMH, 벤트로미디알 하이포살라무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중추는 포만감을 느끼는 그런 중추가 되겠습니다. 아, 배부르다 하는 그런 감각을 느끼는 것이 바로 벤트로메디알 하이포살라무스 여기에 핵이 되겠고, 반대로 이 핵들 중에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녹색은 좀 핵들 중에서 좀 가운데가 아니라 바깥쪽, 제일 우리 말로 하면 가야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러한 핵들이 표시가 되어 있죠. 녹색으로. 이쪽이 이제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레터럴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레터럴 하이포살라무스에서 시상하부의 외측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이제 핵이 되겠는데, 바로 이 중추가 섭식 중추가 되겠습니다. 섭식을 유발하는 중추. 그래서 배고프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중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상하부에 서로 상반된 기능을 하는 두 개의 중추가 이제 어디에 위치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였는데, 먼저 이 중에서 이제 시상하부의 복내위 측에 있는 포만 중추를 보면은 이쪽은 이제 앞에서 배부르다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부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파괴를 하게 되면은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니까 계속 먹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식과 비만이 나타나서, 왼쪽 이제 가운데 있는 그림에 보면은 가운데 그림에서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있죠. 이것은 배부르다라는 느낌이 없으니까 계속 먹게 되고, 그래서 비만과 이제 과식이 일어나는 이제 그러한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아래처럼 이렇게 뚱뚱한 그런 쥐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부분에 전극을 꽂고 전기 자극을 하면은 막 먹는 도중이라도 먹는 것을 멈추게 되는 이제 그러한 행동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섭식중추를 보면은 시상하부의 외측에 있다고 설명을 했었고, 이 부분을 파괴를 하면은 식욕이 없어진다. 그래서 사료 섭취를 거부하는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다 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에 전극을 꽂고 자극을 한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먹게 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활성화되니까 계속 배고프다고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먹는 과식 현상을 보인다 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림에서 보면은 저기 파괴됐을 때 사료 섭취 거부를 하게 됨으로 해서 빼짝 마르는 이런 양상을 보인다 하는 것이 그림으로 나와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사료를 이제 섭취함에 따라서 이런 포만 중추가 활성화가 되면은 이 포만 중추에 의해서 섭식 중추가 억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배고픔을 못 느끼게 되니까 이제 배부르다라는 걸 느끼고, 또 반면에 배고프다라는 느낌을 못 갖게 되니까 이제 만족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나타나는 이런 기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있는 고양이 그림은 내내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섭식중추와 포만중추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파기했을 때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이제 고양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살의 섭취를 조절하는 두 개의 중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혈당이 되겠죠. 그래서 포도당을 정맥 주사하거나 아드레날린을 투여하여 고혈당을 유발하면은 포만 중추가 흥분되어 섭식이 억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겠죠.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이 아주 높은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음식물을 오히려 정상인 경우보다 더 많이 먹게 되는 이런 행동을 보일까? 그것은 바로 혈액에 있는 포도당의 절대 수치보다는 동맥과 정맥의 혈당 농도 차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인슐린이 없다면 인슐린은 혈류에 있는 포도당을 근세포나 지방세포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슐린이 없으면은 세포 안으로 밀어 넣어주지를 못하니까 동맥과 정맥 사이에 혈당 농도차가 작아지게 됩니다. 바로 이럴 경우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유사하게 아미노산의 혈중 농도가 감소될 경우도 포만중추를 흥분시킨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요인 중에 하나로는 위가 비면은 섭식이 유발되고 위가 확장되면은 반대로 섭식이 억제되더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위가 비면은 섭식중추가 이제 흥분하게 되고, 위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위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위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음식물을 섭취했다는 그런 신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벽이 스트레치가 되면은 이 신호가 미주신경을 통해서 포만중추에 도달을 하게 되고, 그런 포만중추가 흥분하게 되어서 섭식을 억제해주는 그러한 기전을 보인다 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전으로는 이제 사료를 이제 섭취하게 되면,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은 그 소화 과정 중에서 이제 체열이 많이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은 시상하부를 지나는 혈액의 온도가 상승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섭식 중추가 억제되어서 그러니까 더 이상 먹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즉 체온이 이 경우 이제 체온이 올라갔다는 신호가 자체가 결국 음식물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섭식 중추를 억제한다, 그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동물의 CCK 콜레스토키닌 투여 시 섭식이 억제된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콜레스토키닌도 어떻게 됩니까? 십이지장 쪽으로 영양물질이 이제 많이 들어왔을 때, 특히 이제 지방산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지방산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 콜레스토키닌이 분비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콜레스토키닌은 여러 가지 소화 과정과 관련된 여러 기능들을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 먹지 마 하는 이런 신호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섭식을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정신적 흥분이 되었을 경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정말 뭐랄까 너무나 이제 공부에 집중을 해서 아주 깊이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학습에 대한 정신적 흥분 상태가 생기면서 일종의 그 섭식을 억제해주는 그러한 것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열심히 공부할 때는 배고픔도 이제 잊고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경험해 봤을 거라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에 아주 좋은 일이 생겼거나 또는 반대로 아주 슬픈 일이 있을 경우 결국에 뭔가를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그런 것을 또 역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했을 텐데, 바로 이렇게 이제 대뇌 피질에서의 어떤 흥분 현상이 있으면은 이것이 이제 섭식 종출을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렙틴이라고 하는 펩타이드 호르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렙틴은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어서 일종의 그 에너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신호로서 작용을 하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혈류로 분비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 렙틴은 우리 몸에 있는 지방세포가 우리가 좀 에너지를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은 지방세포가 아주 많이 발달이 되겠죠. 그러면은 지방세포들이 충분히 많이, 그러니까 에너지를 획득했다라고 하는 신호로서 렙틴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렙틴이 혈류를 따라서 돌다가 뇌에 있는 BBB, 이것은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가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느슨한 부위가 있습니다. 뇌의 특정 부위에서는 이 BBB가 좀 느슨하게 형성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바로 렙틴의 어떤 수용체들이 존재하는 그런 시상하부 핵이 있습니다. 그 시상하부에 있는 그 핵 부위에 결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이니까 이제 섭식을 억제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렙틴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흥분을 시키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방의 저장을 줄이는 그러한 기전이 이제 활성화되게 되는데, 그러한 지방 저장을 줄이는 그 기전은 이렇게 이제 1, 2, 3, 4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식욕을 돋구는 그러한 뉴로펩타이드 Y를 갖다가 뉴로펩타이드 Y의 생산을 감소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 음식물 섭취를 섭취를 줄여주는 CRH를 갖다가 CRH의 생성을 증가시켜주고, 또 교감신경을 증가시키고, 교감신경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대사율이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가 많이 증가되니까 결과적으로 지방의 소비량이 많아져서 지방 저장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인슐린 생산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언뜻 생각하면은 이것은 좀 상반된 기능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에너지 대사를 높이거나 이런 쪽 반응은 아닌데, 그런데 인슐린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인슐린은 근세포나 지방세포 안으로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집어넣는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인슐린이 없으면은 근세포로도 들어가는 양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지방세포도 역시 포도당이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겠죠. 그래서 지방세포 안에서 그 포도당을 이용한 지방 합성 과정이 이제 안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인슐린 생산이 감소되면은 바로 지방세포 입장에서는 지방 저장을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렙틴이 과연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 이제 지금 나와 있죠.
이제 OBOB 마우스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오베시티, 비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동물 모델로서 이제 비만을 유발한 그런 실험동물이 있는데, 그런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이런 마우스 중에 한 종류입니다. OBOB 마우스라는 이런 종류가 있는데, 얘는 렙틴이 생성되지 않는, 렙틴 생성을 결핍시킨 그러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마우스가 되겠습니다. 이 마우스에 이제 셀라인을 집어넣었을 경우 별 영향이 없어요. OBOB 마우스는 렙틴이 없기 때문에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서 이렇게 체중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근데 이 경우 셀라인을 넣었을 경우 별 영향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먹게 되고 체중이 계속 큰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OBOB 마우스에 렙틴을 집어넣을 경우는, 렙틴을 넣어주면은, 그러면 렙틴에 의해서 바로 이제 음식물 섭취가 억제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런 체형의 마우스가 된다 하는 것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렙틴은 지금 우리 몸의 그 체중 또는 식욕과 관련돼서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렙틴이 처음 발견됐을 때는 이제 비만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거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조절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렙틴 하나만으로 비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렙틴처럼 식욕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욕 조절은 크게 먹어도 돼 라고 하는 그린라이트 신호를 보내주는 오렉시제닉 경로가 있고, 반대로 이미 많이 먹었어, 더 이상 먹지 마 라고 하는 경고 신호를 보내주는 아노렉시제닉 경로가 있습니다. 먼저 말초 조직에서 분비되는 식욕 억제 물질을 보면 여러 종류가 나열되어 있는데, 우선 가장 대표적인 식욕 억제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렙틴은 이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PYY 정도도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GLP-1과 CCK의 경우 이미 앞에서 식욕 억제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인슐린의 경우를 보면, 인슐린은 식사 후 혈당이 올라갔을 때 분비가 되죠. 즉 혈당이 올라갔다, 음식물을 충분히 섭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인슐린도 식욕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뇌에서 분비되는 식욕 억제 물질로도 여러 가지가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 일단 5-HT, 즉 세로토닌은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나쁠 때 달콤한 것을 먹으면, 즉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러한 것은 바로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일반적으로 정서를 안정화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식욕을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에피네프린이 있는데, 이것은 교감신경에서 분비되는 물질이죠. 따라서 식욕은 억제시켜준다. 즉 교감신경은 소화관 기능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노에피네프린 역시 식욕을 억제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말초 조직에서 분비되는 식욕 증가 물질을 보면 그렐린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렐린에서 GHR은 어근상으로 봤을 때
성장을 의미하는 growth와 같은 어근이 됩니다. 이게 그리스 어근인데, 따라서 그렐린이라는 의미는 하게 하는 펩타이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름 자체 의미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렐린은 식욕을 증가시키는 물질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추에서 분비되는 식욕 증가 물질로는 오렉신을 대표적인 예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오렉신이란 말 자체가 식욕을 증가시켜주는 펩타이드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PYY가 식욕 억제 물질이라고 한다면은 MPY는 식욕을 증가시켜주는 물질이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외우면은 MPY도 역시 식욕 증가 물질이라는 것을 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은 밥을 먹기 전에는, 즉 식사하기 전에는 위장관에서 분비되는 그렐린이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렙틴보다 더 높은 농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는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식사 후에는 반대로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렙틴이 그렐린보다 더 많이 존재하게 돼서 이때는 포만감을 느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식욕이 증가되는 식욕 유발 경로와 식욕 억제 경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이 제시하고 있는 그 뇌 부위를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미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내용이지만 뇌하수체 뒤쪽 윗부분에 그 부분에 이제 시상하부에 여러 핵들이 존재하죠. 근데 그 핵들 중에서 이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궁상핵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약칭으로 ARC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궁상핵을 지나는 프론탈 섹션으로 딱 이렇게 절단했을 때, 이때 보여지는 시상하부의 핵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정 가운데에 제3뇌실이 존재를 하고, 그 제3뇌실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똑같은 핵들이 이제 대칭적으로 존재한다 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왼쪽은 오렉시제닉을 설명하고 있고, 오른쪽은 아노렉틱 패스웨이, 아노렉시제닉 패스웨이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왼쪽은 오렉시제닉이고 오른쪽은 아노렉시제닉이다, 이런 경로를 갖고 있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좌우 대칭적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편의상, 그러니까 오렉시제닉은 왼쪽 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아노렉틱 패스웨이는 오른쪽에 있는 시상 핵들을 가지고 그냥 설명을 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뇌실 밑에 보면은 M2라고 표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M2는 그 약어 설명에 보면은 메디안 에미넌스, 오른쪽 제일 상단에 약어 설명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정중융기로 보통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 정중융기, 제3뇌실 밑에서 그 부위를 지나가는 혈관 안쪽으로 약간 이제 부풀어져서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올라와 있다기보다도 이제 돌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돌출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면은 약간 좀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뇌를 지나는 혈관은, 그러니까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에 의해서 그 혈액 내에 있던 그 물질이 이제 체액 쪽 또는 신경이 있는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어벽이 존재를 하는데,
이 M2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결손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 내에 있던 이 부위를 지나가는 혈액 내에 있는 물질들이 바로 M2에 있는 이런 BBB 결손 부위를 통해서 시상 하부 쪽으로 이동되어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상 하부에 있는 그 수용체, 정확히 말하면 그 핵에 있는 수용체에 이제 결합을 해서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 그런 경로를 갖게 됩니다. 이 경로에서 보면은 궁상핵에는 두 종류의 신경세포들이 존재한다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린 라이트가 있고 레드 라이트가 있죠. 그린 라이트는 이제 먹어야 돼 하는 그런 먹으라는 신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레드 라이트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하는, 그러니까 식욕을 억제하는 그러한 경로의 이제 신경세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이 두 종류의 세포는 전부 다 궁상핵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러한 그러니까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되었을 경우 어떤 경로를 거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약어들은 이 슬라이드에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린 라이트가 켜졌을 때, 즉 식욕을 유발하는 이 신호 경로는 이 신호 경로에는 어떠한 특징적인 신경세포들이 있냐 하면은 뉴로펩타이드 Y와 아고티 릴레이티드 펩타이드, 그러니까 약어로 지금 AGRP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러한 물질들이 같이 두 개 이제 코 익스프레션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같이 존재하는 신경세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적색 신호에는 이제 POMC와 CART라는 물질이 이곳에 이제 이러한 얘들도 이제 펩타이드가 되겠습니다. 신호 전달 물질로 작동하고 있는데, 이 펩타이드들이 두 개 펩타이드가 역시 이제 코익스프레션 되어 있다, 같이 발현되어 있는 신경세포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라이트는 MPY와 AGRP, 물론 그린 라이트나 레드 라이트나 둘 다 그러니까 인슐린과 렙틴에 대한 수용체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작용, 그러니까 결합되었을 때 활성화되느냐 불활성화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위에는 이제 그렐린도 또 이제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린 라이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라이트는 여기서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레드 라이트를 일단 억제시켜주죠. 그린 라이트가 활성화되면은 레드 라이트,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을 이제 보면은 그린 라이트가 활성화됐을 때 바로 옆에 있는 레드 라이트를 일단 억제시켜주는 이제 그러한 시냅스가 있고, 또 그 외에 어떻게 됩니까? 또 억제시켜주는 게 PVN에서 CRF와 TRH, 얘는 이제 아노렉틱을 유발하는 그러한 신호전달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VN에 있는 CRF와 NRH를 억제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노렉틱 패스웨이를 역시 이제 불활성화시키는 거죠. 옆에 있는 레드라이트들도 불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PVN에 가서 CRF와 TRH라는 아노렉틱 패스웨이를 유발하는 그러한 그 신호물질들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VMH와 DMH에서 시냅스를 이루고, 또 어떻게죠? 오렉신하고 MCH처럼 오렉시제닉 그쪽 경로를 유발하는 신호전달 물질, 신호물질을
그러니까 생산을 갖다가 증가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MCH와 오렉신과 같은 오렉시제닉 뉴로펩타이드를 생산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렉시제닉 패스웨이로 이제 작동되게끔 이제 신호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표시 보면은 이제 레드 라이트가 적색 신호등이 켜졌을 때는 어떤 어떻게 이제 신호가 전달이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같은 궁상에게 있는 그러니까 그린 라이트를 억제시킵니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오렉시제닉에 관여하는 뉴로펩타이드인 MCH와 오렉신의 생산을 갖다가 억제시켜주고, 이제 반면에 아노렉틱 패스웨이를 이쪽 패스웨이에 있는 뉴로펩타이드인 CRF와 TRH 생산을 이제 증가시켜주는 쪽으로 이제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MPY와 그러니까 POMC 이게 각각 두 개씩 들어있지만 이제 하나씩만 하나의 이름으로 그냥 호명하겠습니다. 그래서 MPI가 있는 녹색 신호등과 그다음 POMC가 있는 이제 적색 신호등 경로가 이제 활성화되면은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설명을 했는데, 렙틴과 인슐린은 만약 혈류에 분비가 되면은 이 물질들은 바로 ME에 있는 BBB의 결손 부위를 통해서 궁상핵이죠. 시상하부에 있는 여러 핵들 중에 이제 궁상핵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렙틴과 인슐린은 바로 녹색 신호등 이 경로를 갖다가 억제하고, 반면에 빨간 신호등 경로를 활성화시켜줘서 이런 작동을 한다 하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렙틴과 인슐린 둘 다 이제 아노렉틱이죠. 아노렉틱이니까 렙틴과 인슐린은 녹색 신호를 차단을 하고, 그리고 적색 신호를 활성화시켜서 아노렉틱 패스웨이를 활성화시킨다 하는 것을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마이크로바이오타 것 브레인 액시스, 우리말로 하면은 미생물총 장, 뇌, 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서부터 뇌가 소화관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 있거나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흥분된 상태에 있을 때는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에 의해 소화관이 지배받는다 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로 소화관이 안 좋은 사람은 늘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어떤 화가 난 상태, 늘 날카롭고 짜증이 난 상태가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뇌와 소화관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지배관계가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는 바이디렉셔널한 관계다 하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치매와 같은 뇌 질환이 장 속에 있는 소화관에
장 속에 있는 미생물 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미생물 총과 소화관과 뇌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마이크로바이오타 것 브레인 엑시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용어를 잠깐 살펴보면은 마이크로바이오타라고 하는 것은 숙주 몸에 있어 살고 있는 미생물의 종류 또는 미생물의 총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 자체보다는 그 미생물 총을 이루고 있는 그 미생물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의 합, 즉 유전자의 총합을 마이크로바이옴, 그 미생물들의 사이를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타 이런 식으로 보통 사용하는데 이게 혼용되어서 사용되는 경우도 많고 또 요 근래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 바이옴이 이제 생물권, 생태계에서 생물권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미생물 생태계 이런 식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자의 개수는 약 2만 개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 미생물총이 갖고 있는 유전자는 330만 개 정도 되기 때문에 무려 150배나 더 많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포 수에 있어서도 사람의 세포 수는 약 30조 개로 알려져 있고 미생물총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약 38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자의 수나 세포 수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더 많은 수를 갖고 있는 미생물총은 숙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숙주의 면역계나 신경계, 내분비계에 작용하여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또 역으로 이러한 미생물총은 숙주의 또 다양한 질병과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예로서 비만, 당뇨, 염증성 장질환, 자가면역, 치매, 파킨슨, 자폐증과 같은 뇌질환, 또 암, 이러한 질환들은 미생물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근래에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바이오시스와 디스바이오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이오시스는 미생물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미생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유바이오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균형이 깨지고 생태계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디스바이오시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람에서 나타나는 미생물총의 구성 성분들을 보면은 박테리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고세균도 여기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양이지만 원충류의 일종인 블라스토시스티스도 사람 대장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그림은 우리나라 사람의 변을 통해서 어떠한 박테리아가 많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 페칼리박테리움이라는 박테리아가 제일 많은 비중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장에서 사는 균이다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이콜라이죠. 근데 이 이콜라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락토바실러스라든가 비피도바실러스는
유산균이고 요구르트에 많이 있는 그런 미생물들이 되겠는데, 얘들도 사실은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표로 봤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대장에서 사는 박테리아로서 가장 유명한 이콜라이는 사실상 대장에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고, 또 때로는 병원군으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움처럼 우리 몸에 상당히 유익한 균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러한 유산균들은 역시 우리 몸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우유나 요구르트를 섭취한 후 약 2주 정도만 대장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이들은 숙주의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장까지 들어오게 되고, 대장 안에서 공생하고 있는 세균들에 의해 발효되어 쇼트체인 패티애시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쇼트체인 패티애시드의 5%만 변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고, 95%는 대장 상피세포 안으로 흡수되게 됩니다. 이때 흡수되는 기전을 보면 소디움 디펜던트 모노카복실레이트 트랜스포터 또는 모노카복실레이티드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흡수되기도 하고, 수동적인 확산에 의해서 흡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기전을 통해서 바이카보네이트와 교환되면서 흡수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쇼트체인 패티애시드들은 상피세포 안에서 흡수된 후 대사되어서 ATP를 생성하게 되고, 여기서 대사되지 않은 일부분의 쇼트체인 패티애시드들은 혈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이동을 하고, 그 간 내에서 포도당이나 콜레스테롤 또는 지방산을 합성하는 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소량은 혈류를 통해서 전신순환을 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오타에서 생성된 쇼트체인 패티애시드와 당뇨병 발생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관 안에 있는 미생물총은 쇼트체인 패티애시드를 생성하는데, 여기에서 대표적인 것이 아세테이트, 프로피오네이트, 부티레이트가 되겠습니다. 반추동물의 소화에서는 주로 이제 휘발성 지방산이라고 공부했었는데, 여기서는 쇼트체인 패티애시드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물질인데 연구 분야가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다른 용어를 더 선호하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쇼트체인 패티애시드들이 생산이 되면은 이들은 식욕을 억제하고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키면서, 또 혈당이 높아졌을 때 분비되는 인슐린의 양을 증가시켜주는 GIP와 이제 비슷한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스트의 진에 변이가 있어서 이 변이에 의해 미생물 총회에서 생산되는 쇼트체인 패티애시드의 변화가 올 수가 있는데, 프로피오네이트가 증가한다 그러면 변으로 나오는 프로피오네이트도 증가될 테고, 이것 호스트에서의 흡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것은 결국 타입 2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켜주는 결과가 됩니다. 반면에 부티레이트가 증가되었을 경우는
유박테리움과 같은 유익한 세균들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뷰티레이트의 증가는 경구 투여로 포도당 저항성 테스트를 했을 때 이 포도당 저항성에 대한 인슐린의 반응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제2형 당뇨병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 콜로렉탈 캔서가 있는 환자에서 이 캔서가 있는 부위와 캔서가 없는 건강한 조직에서 존재하는 미생물총을 확인해서 비교했을 때 암 조직에서 특이하게 많이 발견되는 이런 세균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CRC060T로 표시되어 있는 이 세균이 특히 암 조직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피우스 박테리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테리아가 이러한 박테리아가 암 발생과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으로 전이되었을 때 이러한 박테리아는 간에도 같이 따라간다 하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만큼 암 발생과 암 전이에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는 박테리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생물 먹이와 장르스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것은 적정량을 섭취하였을 때 숙주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미생물들, 살아있는 미생물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할 때는 이런 유익한 박테리아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물들을 의미합니다. 즉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오타 어세스블 카보하이드레이트, 줄여서 MAC라고 하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미생물 먹이라는 말이 상당히 적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미생물 먹이라고 하는 것은 호스트의, 즉 숙주의 소화 과정에는 저항을 하고 소화관 내에 있는 미생물들의 먹이로 이용되어서 대사가 되어, 즉 발효가 되는 거죠. 발효가 되어서 쇼트 체인 패티 액시드, 짧은 사슬 지방산과 같은 유익한 물질로 발효되는 그러한 탄수화물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숙주한테는 소화되지 않는 탄수화물,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미생물에 해당하는 미생물 먹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 등이 있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미생물층을 포함하여 대장에 있는 세포들을 형광 염색한 후 확대하여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상측에 있는 세포들이 대장 내강에 존재하는 미생물 총이 되겠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파란색으로 염색된 세포들이 대장에 있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충과 대장 세포들 사이에 있는 이 녹색층이 바로 뮤커스, 점액으로 이루어진 층이 되겠고, 이 점액에 의해서 장내 세균종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뮤코스, 점액이 장내 세균을 못 들어오게 하는
일종의 베리어, 장막으로서 작용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섬유, 파이버, 미생물 먹이가 많은 먹이를 줬을 경우는 이와 같이 아주 두껍고 튼튼한 뮤코사층, 점액층이 존재해서 이 장내 세균이 이 상피세포를 지나서 통과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이섬유, 즉 미생물의 먹이가 부족한 그런 먹이를 공급을 했을 때는 이 미생물 총 안에 있는 특정한 미생물들이 바로 이 뮤코스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것을 갉아먹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뮤코스가 제거되어 상피세포층이 미생물총에 노출되게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쇼트체인 패티액시드를 생성하는 균들이 잘 자라지 않게 되겠죠. 그 먹이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쇼트체인 패티액시드 생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피세포들은 상당한 비중을 바로 이 쇼트체인 패티액시드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포도당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상당한 부분을 바로 공급받을 수 있는 쇼트체인 패티액시드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있죠. 이것은 마치 단추동물에서 루멘이나 레티큘럼과 같은 그 위, 벽 상피세포에 있는 세포들이 휘발성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쇼트체인 패티액시드가 부족하게 되니까 장상피세포가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좀 허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쉽게 이런 접촉한 상피세포 미생물들한테 이제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 장 내강에 있던 여러 대사산물, 미생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사산물이나 또는 미생물 자체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몸 안에 있던 수분이나 또는 산소는 이제 혈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겠죠. 이러한 산소가 이 내강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생물총 장내 축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에서 소화관 또는 소화관 미생물총을 조절하는 방법은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부신, 축, 이것을 HPA 액시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결국 부신 피질에서 코티졸이 분비가 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 호르몬은 소화관 운동이나 여러 가지 기능에 영향을 주면서 아울러 그 소화관 내강의 이제 환경이 바뀌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화관 운동과 같은 기능뿐만 아니라 그 소화관 내강 안에 존재하는 미생물총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경로는 이 그림에서는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자율신경계, 주로 이제 이 경우도 이제 미주신경계 중에서 원심성 신경, 원심성 신경 쪽에 해당하는
콜리너직 안티 인플라메이토리 패스웨이 항염증 경로를 통해서 역시 신경을 통해서 소화관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안에서 생존하는 미생물충도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반대로 소화관 미생물충이 소화관이나 또는 뇌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네 가지가 예시로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소화관에 분포하는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뇌에 신호를 전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주신경이 이 소화관 상피까지도, 상피세포 바로 아래까지 있죠. 여기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피세포나 또는 다른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받아서 중추신경계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장 내강에 있는 미생물종들이 바로 이런 소화관을 자극함으로 인해서 그 정보가 이런 미주신경 센서리 패스웨이를 통해서 뇌에 전달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경로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소화관 내강 에서 이제 생성된 대사 물질들에 의해 이제 소화관 염증이 발생하거나 또는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장벽 기능 손상, 즉 장누수를 유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이 이제 두 번째 경로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장누수가 일어나면은 베리어가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이 안에 장 내강에 있던 여러 물질들이 숙주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때 이제 세로토닌과 같은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순환 혈류를 타고 결국 뇌까지 도달해서 뇌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미생물들이 세포층을 통과해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곳에는 상당한 양의 면역세포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늘 미생물과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면역세포들이 늘 대기 상태로 존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면역세포들과 미생물들이 어떤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면역체계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제 면역 반응으로서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는 거죠. 이것은 순환 혈류를 타고 역시 뇌까지 도달해서 뇌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염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성분이기 때문에 신경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